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셋입니다. 저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정현욱입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계신데요. 자기소개 짧게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유동엽입니다. 오, KBS 문화부 유동엽 기자입니다. 이분이 왜 나왔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KBS 기자가 나왔겠죠. 자, 일단 지난화 우리 최은미 작가의 여기 우리 마수 눈으로 만든 사람 그 단편집에 있는 그 책을 다뤘어요. 댓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연어초밥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짠한 이야기라는 말이 소설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말인 것 같아요. PS 저도 김기아 기자님처럼 등장인물이 많은 소설은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심지어는 포스트잇으로 등장인물 요약본을 적어놓고 읽기도 하지만 완독 쉽지 않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이가 그러니까 이게 등장인물 많은 거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한 소설을 따로 써야 돼. 내가 봤을 때. 근데 본인은 좀 심해. 심한가? 이 무슨 토지도 아니고 단편 소설을 그렇게. 아 많어. 뭔 결혼식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냐? 아니 그 소설 좋았다면서요? 좋았죠. 네. 앞에가 좀 많긴 했지만. 그래서 등장인물 5인 제한합니다. 아 그밖에 안 돼? 등장인물과는 거리두기 5인. 너무 적은데? 5인 이상 등장시키지 마라. 그런 소설 코너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등장인물 거리두기. 등장인물 5명만 딱 5명만 제한하는 그런 소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안원리님이 소설 배경이 코로나 시국인 현실과 동기화 됐지 코로나로 인한 촉발된 갈등이 아니니까 코로나 소재라고 하기엔 모호한 것 같다. 나정님 댓글처럼 이미 훨씬 전부터 내재한 문제들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표면 위로 드러난 것 같다. 어이구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뭐 아이를 키우는 문제라든지 뭐 부부 사이의 문제라든지 뭐 이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문제라든지 뭐 공방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이게 문제인 줄 모르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어떤 코어 시국이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세요. 날카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방송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까? 네. 전 날카롭다 느꼈습니다. 지금 베일 뻔했어요. 지금 손 베일 뻔했어.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댓글 정렬 기자 읽어주시죠. 정창배기 네. 님께서 매번 마지막에 나오는 작가님들 인터뷰 내용 보면 작가들은 정말 생각이 깊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구나 느껴요. 잘 봤습니다. 네. 정렬 기자가 그런 얘기 했었죠. 직접 만나 뵈니까 최영민 작가가 굉장히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거칠고 네, 아니 그거는 책에 나온다. 내 말을 허투루 들었구만. 만나봐도 그렇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세계를 품고 있는 내성적인데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거친 언어는 책에 나오죠. 책에만 저한테 거친 언어는 둘이 계실 때 거친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하진 않았어요. 그렇구나. 쌍소리는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최영미는 시인이고요. 내가 최은미라고 하지 않았어? 최은미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세시는 것 같아요. 최은미 작가님이 근데 저희 방송을 보시고 반응이 그러니까 어땠나요? 그날 네. 최초 공개 때 김기 기자는 술 마시느라 잘 안 왔잖아요. 술 마시면서 했죠 그래도. 아예 없었잖아. 왔다 갔다 했잖아. 근데 최초 공개 때 내가 그랬잖아. 분명히 작가님 계신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빨리 나오세요. 어디 계세요? 그랬잖아. 근데 끝까지 안 나오셨거든. 근데 있었대. 잠복해 있었다. 계셨대. 잠복해 있다가 표본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그 이마트에 조카 선물 사러 갔다가 보셨대. 주저앉아서. 그래서 그 댓글도 유심히 보셨더라고. 근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답니까? 제가 되게 신뢰되는 말을 했잖아. 이게 코로나 코인을 탄 소설 아니냐 이러면서. 하여튼 막 너무 웃어서 커피 쏟을 뻔했다. 재밌으셨다고? 관대하신 분이네요 그래도. 아니 뭐 그래서 제가 움찔해서 좀 다시 봤는데 뭐 크게 결례되는 거 없었어? 제가 미리 그때 고지를 했잖아요. 작가님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서 얘기하라고. 그 영향 탓인지 커피를 쏟으신 게 아니고 집어 던지실 집어 뻔했다. 던질 아니 근데 야 정렬욱 전화번호 바로 막 그렇게까지는 글씨지않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저희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보고 최은미 작가님이 이건 내가 해명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을 이렇게 세심히 보고 계시더라고. 보시고 이건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참을 수 없다. 라고 하신 댓글을 2개만 골라왔어요. 첫 번째 베이우스님이 저도 눈으로 만든 사람 좋았는데 다만 결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화끈한 결말. 그때 야한 결말. 저는 되게 좋았는데. 강윤희가 밤에 악몽을 꾸고 그거를 백은호가 위로해 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의 전개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위로인가요? 굉장히 더 위로를 해주죠. 굉장히 강하게 위로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게 강윤희가 강민서의 위로 덕분에 이제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났다는 건지 백은호가 강윤희가 원하던 그 남자가 되었다거나
원하던 남자였다고 강윤희가 생각한다는 건지 아니면 사과도 양보도 없이 부부관계 회복만을 바라던 백은호의 의향대로 벌어진 일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마지막 문장에 적힌 사실을 알고 나서의 강윤희의 생각이 한두 문장이라도 좀 더 적혀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작가님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한두 문장만 더 주세요. 제발 플리즈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 최민 작가는 뭐라고 하셨나요? 짧게 소개해 주시죠. 일단 그 댓글을 본인이 달고 싶었으나 자기가 이게 만약에 해답처럼 이렇게 제시를 해버리면 너무 이렇게 독서를 제한하는 이상한 효과를 그렇죠. 뭔가 이게 오피셜이 돼버리는 거잖아. 네, 그건 원치 않으셔서 비공개 댓글을 달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베이우스님만 볼 수 있게. 구글에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하지만 유튜브에. 유튜브는 그게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따로 뭐 소개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 사실 이거 그냥 되게 원론적인 말씀하셨어요. 그 저기 일단 같이 꼭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질문을 지나치기가 쉽지 않았다. 사람마다 참 다양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던 장면인데 느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토크 같은 자리에 오면 귓속말로 얘기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우스님 나중에 최유민 작가 북토크 하시면 내가 그 베이우스요 하면서 말씀하시면 최유민 작가 와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할 것 그렇게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그냥 화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부부관계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거죠. 아 계획 없이 시원하게 LI 뭐 에라이 그리고 또 다음날 또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점점 풀려가는 그런 치유의 과정이 아닐까. 되게 동물적인 해석이네요. 그런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 에스라공님이 취재하면서도 잘 몰랐다는 정윤욱 기자의 고백을 들으니 지금 쓰고 계신 장편 소설에 기자들이 어떻게든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댓글이 있었구나. 작가님 보고 계신가요? 본인 등판 기다립니다. 방송 후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관련된 소설이기 때문에 이 코시국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개판치고 기사도 엉망으로 쓰고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코로나 시국에 기자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정연욱 기자 같이 가서 되게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야기, 자기 뭐 감정, 자기 가족 이야기 하고 있으면 기자 와가지고 정연욱 기자 와가지고 저 그만 좀 말해라. 길다 막 이러고 힘든 거 있는 알겠는데 10초 만에 해주세요. 10초만 해라. 10초만 힘들어 해라. 이런 기사를 얘기했더니 이제 에스탈공님이 다음 장편 소설에 기자를 출연시켜달라고 했어요. 놈 새끼들. 네. 정윤 기자 혹시 뭐 최민 작가가 말씀하신 게 있었나요? 고려하겠다. 적극 고려하겠다. 기자의 등장을. 아마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소설 속에서. 그 기자 죽어?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그 기자 이름은 정연웅이라고. 그리고 최유민 작가님이 저희에게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수미와 수미 딸은 여행 보내지 않겠다. 그 여행 안 된다고 저희가 제발 모녀간의 화해의 의미로 여행 보내는 그런 촌스러운 결말을 짓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쉬운 길을 가지 말자. 그랬더니 쉬운 길 가지 말라 했더니 알았다 일단 여행을 안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다음 작품이 되게 제한됐어. 어려워졌어. 쉬운 길을 우리가 다 말해버렸어. 자 그래서 참 지난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최현미 작가님이 그 답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소통. 그러니까 지난화는 사실 방송 전에 걱정했거든요. 이게 코로나 얘기라서 좀 이렇게 소설 이외의 얘기는 별로 할 게 없지 않을까? 근데 김기아 기자가 일단 너무 좋게 읽어와서 뭐 의외로 이야기거리가 많았고 반응도 좋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앞으로도 이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에 이런 걸 댓글 달아주시면 뭐 닿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작가를 취재하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대신 해줄 수 있죠. 해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힘든 경우도 있죠. 얘기하겠지만 김원일 선생님 같으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다룰 작품 바로 방금 말한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 딥 가든 하우스죠. 썬큰 가든. 우리 회사 있네. 썬큰 가든. 가라앉은 썬큰 가든 하우스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였습니까? 저는 제목은 많이 들었고 집에도 있었어요 이거. 뭐 항상 책꽂이에 있을 법한 책이죠. 책꽂이에 있지만 읽지 않은 분이 있는. 그러니까 제목은 저거군. 무슨 내용일까? 평생 궁금해하는. 평생 궁금해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혁 기자는 왜 나왔냐? 바로 김원일 작가를 직접 취재를 하고 왔죠. 뿐만 아니고 마당 깊은 집도 다녀오셨어요. 네. 실제로?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몰랐어요? 저희가 예전에 그 은희경 작가의
새해 선물도 그 새해 선물 코스가 있으면 좋겠다. 관광 코스가 있으면 좋겠다는데 은희영 작가 싫다 해서 안 했다잖아요. 근데 요 작품은 좀 대구는 냉큼. 그런 이런 게 네,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잘 돼 있습니까? 네,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집을 본 따서 만든 기념관 같은 게 있고, 만든 거예요? 네, 다시 만든 거고. 근데 그 이 소설에 이제 그 약전 시장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작품에. 네, 네. 그 시장이 실제 거기에 여전히 그 한약방들이 있고, 오. 그 거리에 바로 근처에 이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둘러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이 나. 딱 코스구나. 네. 그 여기 나온 송죽 극장도 아직 있더라고. 그래요? 송죽 시어터라고 시어터. 연극 전용 극장이 됐어. 그 주인공이 가서 새우장을 청하는 그 기차 역도 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렇게 그거는 아마 KTX 역이 되면서 없어졌겠죠. 아니, 네. KTX 역도 가서 여러분 자도 돼요. KTX 거기서, 동대구역이잖아요. 동대구역 가서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대구가 그래도 뭐 그 한일 극장 그때 오기정 기자 얘기했잖아. 그게 그 송죽 극장 있을 때부터 있었더만.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신 작품, 그리고 이게 또 예전에 뭐 MBC에서 그 책을 읽읍시다 느낌표 여기도 소개가 됐었다고 해요. 그에 앞서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드라마도 나왔어요. 지금 얘기했잖아 그러면. 드라마. 그러니까 아니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얘기하면. 지금 얘기했다고. 이 우리가 스토리를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네. 고두심과 김수미의 불꽃 튀는 대결. 고두 그 김수미님이 뭘로 경기댁. 아침마다 화장실을 지배하는 경기댁. 그렇구나. 화장실의 지배자. 그 전원일기 외전 같아. 둘이 무지하게 싸워. 이게 8화짜리라고. 네, 단막. 그걸 다 봤어요? 8화짜리? 그 요약본이 있어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네. 그렇구나. 마당 깊은 집,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기도 했고 MBC에서 보라니까 꼬마가 사서 사긴 했는데 그냥 안 본 분도 많이 계시고. 그때 그 느낌표에 나왔잖아요. 네. 김원일 선생이 뭐 저 유재석 씨인가? 아닐걸요? 유재석 김용만이었어요. 김용만. 그 무슨 책을 제일 좋아하시냐 그래서 사서삼경이라고 진짜? 대답을 하셔서 막 이렇게 우물쭈물하니까 에이 뭐 사서삼경은 모를 리가 없. 농담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저희 진짜 안 읽어봤는데요. 그랬더니 되게 충격 먹은 얼굴을 해서 오히려 시청자들이 더 충격을 받은. 아니 그런 책을 안 읽고 뭐 하냐? 진짜 안 읽었다는 진짜 안 얘기야. 읽었. 농담이지. 진심으로. 사서삼경. 사서삼경이 7권입니까 그러면? 사서랑 삼경이랑 7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죠. 네. 여러분. 몰라요. 이 요즘 우리는 사서삼경 굳이 안 읽어도 인생에 지켜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법만 지키고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 사서삼경 한자로 읽기도 힘들겠다. 그러니까 경이 좀 쉽지 않아요. 자, 네이버에 쿠이스님이 두고두고 기억이 나는 작품이에요라고 하셨고, 이게 이제 유동혁 기자의 기사에 달린 댓글이지 않습니까? 또 WJY9님이 당시의 고달픈 삶을 담백하고 진솔하게 써서 순간순간 찡하면서 눈물이 핑 돌게 했던 작품입니다. 멋진 작품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자, 전반적으로 일단 뭐 되게 따뜻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일단 마당 깊은 집이 50권, 우리 시대의 지금 생존 소설가 50권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됐는데, 물론 뭐 됐겠죠. 근데 딱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마당 깊은 집입니까? 근데 뭐 실제로 그 평론가협회에서 선정을 해주실 때 그 선정 이유를 밝혀주시지는 않았잖아요. 뭐 이걸 뭐 그쪽에서 밝혀주신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마당 깊은 집에 대한 평가는 그 흔히 분단 소설, 그러니까 분단을 전후로 해서 분단을 소재로 다룬 소설들 중에 꽤 수준 높은 작품이다. 그리고 또 뭐 가족 소설이라는 표현도 쓰고, 소설의 뭐 일종의 하위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분단 소설이자 가족 소설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이데올로기가 전면에 나온다거나, 네. 뭐 어떤 가족 간의 화해야 이런 막 그 따뜻한 막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하는 이런 장면이 전혀 없죠.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독특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 뭐 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래. 김원일만 쓸 수 있는 게 본인이 직접 겪었잖아요, 전쟁을. 아무리 봐도 네. 자기 얘기 같더라고. 아니 100% 자기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게 황석영하고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 기자가 싫어하는 손님.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 그랬죠. 그는 한국 전쟁을 이제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원경으로 바라보면서 그 근원적인 문제랑 그 이후의 화해 문제까지 이렇게 아울렀던 작품이면, 이거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생생하게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뭐다 해설하지 않고
내가 겪은 전쟁은 요랬어요 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생생하고 더 일상적으로 와닿죠. 저는 작품 읽었을 때 딱 떠올랐던 생각이 그 아마 다 아실 텐데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옛날 드라마 맞아요. 떠오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똑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그 눈앞에 너무 그려지잖아요. 한지붕 세가족이네. 우리 내 가족이지 원래. 네. 새해 선물의 네. 50년대 버전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네, 맞아요. 너무 이렇게 책 장면이 그냥 이미지로 막 떠오르니까 그런 생생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런 소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대무도도 아니고 그냥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런 소설은 인생에 한 편밖에 못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디테일하고 자기 경험이 많이 녹아 있는 걸 다 때려박았기 때문에 한 편밖에 못 쓰지 않을까? 아니,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 김원일 선생 동생도 대작가시거든요. 김원우라고. 그 동생한테 사과했대잖아. 내가 다 우리 가족 얘기 내가 다 썼어. 미안하다. 아이템 내가 다 써서.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정열 기자한테 이 다음 책이 마당 깊은 집이다라고 들었을 때부터 딱 제목을 들었을 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내용이 예상이 되잖아. 그게 내 내용이 된다고? 그죠? 아 여자분이 나와서 여자가 주인공인데 혼자 간 내용이겠지. 무소의 뿔처럼 딱 제목만 들어도. 근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이제 납득이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었는데. 예상과 전혀 뭐 다르진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1분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 정렬 기자가 어떤 소설이든지 1분 만에 작사를 내는 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 깊은 집 이 소설을 1분 만에 뭔 내용인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줄거리 소개 가실까요? 가시죠. 시작. 이 주인공의 저 작가의 얘기입니다. 1954년이 배경이고요. 작가가 이때 13살이었어요. 우리 나이로. 대구에 실제로 마당 깊은 집이 배경이에요. 거기에 새 들어 사는데 거기는 바깥채에 네 집이 새 들어 살아요. 그리고 위채에는 주인집이 있고 가게채가 있고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중학교를 갈 나이인데 중학교를 가지 않고 엄마의 지시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가고 홀어머니는 재봉틀을 질러서 뭐 옷 수선이나 옷을 직접 만드시면서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아주 배고프고 어렵게 그래서 위로는 누나가 하나 있고 아래로는 동생이 둘 있는데 이제 어렵고 신선한 그 일상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나오다가 소설의 끝에 아주 큰 사건이 두 개가 터지죠. 하나는 그 불쌍한 막내 동생이 목숨을 잃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집에 새들어 살던 다른 이웃이 북한으로 월북을 해서 막 조사를 받고 해서 하여튼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년이 지난 그 시대에 아주 그 신선했던 일상을 단편적으로 마치 그 시트콤처럼 그려낸 소설입니다. 그냥 그렇네요. 오늘은 내가 얘기하면서 주눅이 들었어. 아, 왜 이렇게 자꾸 표정들이 잘 못했네 오늘은 줄거리가 잘 못했어. 근데 이게 줄거리가 네, 없어요. 맞아요. 줄거리가 없어요. 그 평론가 선생님도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 중심 서사가 없다. 고맙습니다. 네. 선배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마다 아마 꽂히는 부분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구조대가 왔어. 네, 구조대. 네. 그래 인마. 그렇구나. 그러면 유동혁 기자는 어느 부분이 좀 꽂혔어요? 그러니까 방금 정 기자가 예. 그 큰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그 동생의 죽음이고 하나는 그 월북하다가 붙잡힌 그 이웃의 얘기라고 했는데 저는 그 두 가지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안 느꼈어요. 오 나랑 똑같아. 나도. 아니 이제 저는 가족한테 큰 사건이다. 저한테 제가 읽기에 가장 큰 사건. 나랑 똑같나 보게. 그래. 각자 혹시 가장 저도 참전해도 돼요? 해도 돼. 가장 큰 사건이 뭐였는지 하나만. 나는 이게? 했잖아 지금 본인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의 입장에서 그 등장인 아니 1분 안에 정리하는데 그 얘기 안 했으면 끝인 말이 거죠 안 뭐. 끝이야. 가출. 가출? 뭐라도 뭐라도 가출이죠. 가출. 그치 가출이지만 저는 이제 재봉틀. 재봉틀? 엄마가 손톱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오! 그것 때문에 가출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소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왜 우리가 그 영화 마더 보면 김혜자 씨가 이거 써는데 사실 별거 아닌 장면이잖아요. 어디가요? 작가가 지금 탈출하려고 합니다. 오진주 작가가 계속 탈출을. 우리 방송을 너무 화내가 꼴대하는 거. 떠신다고?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나가시는 경기 거예요. 지금 무슨 나가시는구나. 경기 땡이야? 재미없으면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김혜자 씨가 이게 자꾸 써시잖아요. 이걸 약지를 썰다가 손이 비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보면 뭐 큰 영화로 보면 사실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그 보는 사람을 막 긴장하게 만들고 보고 나서 너무 그 아픔이 전해진 것 같은데 엄마가 그 재봉틀 하시다가 그 크리스마스 그거 보고 왔다고 그 애한테 막 뭐라고 하다가 손톱에 그것도 이거를 꽂히니까 막 그리고 이게 또
피가 그 번져 옷감에 새 옷감에 새 옷감에. 근데 나는 그 장면에서 그런 모성애가 난 너무 싫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학교도 안 가고 진짜 힘들게 살던 애가 뭐 가서 음식을 얻어먹은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러니까. 구경했는데 그게 바라봤다고 그렇게 애를 쥐잡듯이 잡고 막 그러니까. 모멸감을 주고 그러니까 갇혀야만 한 거지. 나는 나 같으면 거기서 갇혀야겠다. 약간 좀 나도 덩달아 그 그러니까. 10대 애처럼 분노하게 되더라고. 그렇다면 작가가 성공한 겁니다. 소설 잘 쓴 거죠. 그렇죠. 저는 그 대목이 제일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엄마가 우리보다 어릴 텐데. 그렇지. 그렇죠. 우리 또래거나 어릴 그랬겠죠. 텐데. 네, 그랬을 거예요. 예. 우리보다 비슷하겠죠. 네. 그래서 좀 너무 그 싫었어요. 저는 그 재봉틀 그 장면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가출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절정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엄마와 나의 관계를 다시 이제 맺기 시작하는 계기. 그리고 얘도 웃긴 게 그래도 우리 엄마 맞구나. 나 주워온 자식 아니구나. 그거를 무슨 고깃국 있다고. 나 좋은 자식 친아들 맞구나. 애들은 원래 그 작은 거에. 그쵸. 12살이니까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리고 고깃국을 준 게 다 준 게 아니고 동생들은 안 주고 나만. 왜냐면 나만 딱 줬으니까. 전날 나 가출했을 때는 다른 식구들은 다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 그러면 이제 다른 동생들도 나도 한번 가출하면 나도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어머니가 다 가출하고 그런 거. 엄마 편이에요?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긴 했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감상평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한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쓸 수 있을까? 맞아요. 너무 솔직한.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통 직후에 어려운 시절에 엄마들의 삶을 재단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 엄마 또 너무 큰 짐을 지고 살고 있잖아요. 애들도 또 막내도 아파서 나중에 결국 죽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방황이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 엄마도 이해가 되지만. 그럼 소설 잘 쓴 거네 그래도. 그 어머니 입장에서도 사실 황당하죠. 그 실제 그 김원일 선생님의 가족사가 조금 뭐 얘기를 하자면 그 아버님이 해방 직후에 아마 인민위원회 혹은 남노당 활동을 하셨었고 김원일 그래서 선생의 아버님께서 등장하지 않는 거 아버님께서 그리고 원래 이 가족이 김해의 진영읍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아마 그 아버님의 그 활동 때문에 서울로 가게 돼요. 48년으로 추정이 돼요. 이 작품에도 나오는데 이제 서울 살다가 다시 대구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전쟁 중에 이 아버님이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는 시기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그 연합군이 서울을 다시 수복하면서 그 당시 아버님은 이제 인민군 쪽이었으니까 쫓겨서 사라졌겠죠. 그러고서 이제 가족의 순환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아마 30살 안팎이었을 텐데 그 시기에 애는 또 넷이나 돼. 애는 넷이나 되는데 그냥 갑자기 사라졌어. 이제 그 넷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상황. 억척스럽게 살 수밖에 그래서 아마 강요된 그런 억척스러움과 엄격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그 애 쥐잡듯이 잡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또. 그러니까 또 그리고 윗집에서 막 파티해서 온갖 그 뷔페식으로 차려놨는데 나 같으면 내가 엄마면 그 집 가서 우리 애 좀 저기 좀. 그렇지 한 좀 먹고 와라 가서. 그러겠어. 뭐야 구경만 했다고 그렇게 그냥. 서럽게. 있어 그 빠진 놈이 자스가 네가 부잣집 파티니 잔치인지 그 집 봐놓으면 그게 중학교 들어간 시험에 나온다 하더나. 잘 처먹고 잘 사는 사람 그 돈 노름 잔치 본다고 니인데 무슨 이득이 돌아오겠노. 니 을비한 니를 장자라 믿고 이래 눈파랑 키우면 내는 무슨 덕을 보겠다고 내가 이래서 하신 거죠. 애 입장에서 황당하지. 아니 보고 왔는데 보도 안 되냐?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바로 꼬리를 내려버리는.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 배 창자 터져 죽을 그 부자들 파티 구경이라고 평생은 밑구녕 닦아주는 종로로 지나면 니거 좋겠다 이 정신 빠진 놈아. 그래서 막 개 난리를 친 거예요 엄마가. 근데 엄마 이제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게 왜냐면 위치에서 그 파티 열리니까 자기도 얼마나 궁금하겠어. 자기도 왜냐면 부럽고. 그러니까 자기도 막 자기 팔자가 막 서럽고 막 눈물 나고 이 더럽은 세월 막 그 빡쳐 있는 거를.
아들한테. 감정을 그럴 수 있겠네요. 애한테 풀면 어떡하나. 나도 보고 싶은데 나는 바느질을 해야 돼. 내일 찾으러 옷이 있어.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근데 아들만 보고 와서 화가 나. 저는 그럴 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야. 아들한테 좀 생생히 얘기해주지 않으렴? 나 심심하니까. 이러면 아이 곱게 자라가고 이 정유령이 잘 모르네 이 마음을. 아니 너무 좀 심해. 그러니까 저희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엄마도 마음이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또 언제 좀 뭐 겨울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 마음의 불안감도 있는데 돈을 모아서 나중에 5만 원이나 모으잖아요 엄마가. 그 돈 모으려고. 근데 내가 진짜 심한 읽다가 좀 있다가 한 주가 나오잖아. 이놈이 나보다 철딱서니가 더 있네. 얘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 맞잖아. 구구절절 맞지. 그 친구. 근데 그 묘사가 되게 좋았던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랑 싸우고 친구가 이제 내 편을 들어줄 줄 알고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가 되게 어른스러워 잠깐 재수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 딱 그런 친구. 엄마가 얼마나 니 보고 싶겠노 뭐 이러잖아. 엄마 빨리 버뜩 들어가라 임마. 니 중학교로 나와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아니 근데 너무 아쉬운 게 그 한 주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인연이 끊긴다고. 그 이제 대학생 때 뭐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는데 그 뭐 혹시 작가님 지금도 모르신데? 사실은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진짜 한 주가 실제로 이게 다 자기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쭤봤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했죠. 이제 혹시 거기에 한 20명 정도의 이웃이 나오는데 혹시 지금 시점에서 꼭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시냐라는 질문을 드렸죠. 근데 뭐 다 지난 얘기인데 굳이 뭐 만날 필요가 있겠냐. 이제 나는 소설에 쓴 거고 나는 이제 썼으면 됐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재밌는 게 이게 너무 생생해서 정말 다 실화일 것 같잖아요. 모든 구절 막 네.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생생해서 다 실화일 것 같은 다 실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 제가 만났을 때 선생님은 한 90% 정도가 사실이다. 나중에 진짜요? 인터뷰 영상에 보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 책 뒤에 실려 있는 이 해설에 보면 예전에 다른 인터뷰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만 진짜다. 예를 들면 가출 이런 거는 지어낸 얘기다라고 예전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제 혼자 생각은 작가 자신은 알겠죠. 작가만 아는 거야. 이 책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자기의 창작인지. 근데 독자는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냥 그 상태로 뭐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거긴 한데. 가출도 너무 생생해서 그러니까 가출 얘기도 했을 것 같잖아요. 가출 보셨어요? 가출을 밤을 새 본 적은 없죠. 밤을 새본 적 없죠. 해봤어요? 가출? 그런 가출은 안 해봤죠. 가출할 때 느낌이 이래요. 가출 해보셨어요? 가출 가서 한 며칠? 중학생 때. 며칠? 며칠. 근데 웃긴 게 집에 나와서 이모한테 갔어. 그 이모가 여행 가라고. 이모한테 간 건 가출이야? 가출 아니지. 근데 이모가 10만 원 주고 너 여행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놀러 다니고. 다 계획이 있었구만. 다 엄마랑 다 이거 통했더라고. 아무튼 근데 방금 아까 유동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게 진짜 자전적 소설이라면은 너무 솔직하게 쓴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창피한 얘기까지 네. 막 밥 훔쳐 먹은 얘기. 난 그 대목 너무 좋았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잠깐 좀 더 하고 하자면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시대 소설 이거 하면서 내가 소설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알탱이 뭐가 있겠어. 다 내가 겪은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 등장인물이 떠오르면은 그 새끼가 이거 보면 화내겠지? 이래서 못 쓰게 되거든. 그런 어떤 이 장벽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작가님은 어머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되게 너무 솔직하게 쓰신 거죠.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 보면 자기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심지어 아까 얘기한 그 재봉틀에서 가출을 한 다음에 가출해서 혼자 밤을 새다가 꿈을 꾸잖아요, 주인공이. 그 꿈 속에서 어머니가 완전히 괴물처럼 나와요. 맞아요. 그런 거는 다 어렸을 때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소설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안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밥 훔쳐 먹은 얘기 같은 경우에 저는 보면서 걸리겠다 싶었는데 저는 걸리고 이제 경을 칠 줄 알았어요. 경을 칠 줄 알았는데 그 안씨. 안씨 참 사람 좋아. 안씨가 속이 깊더만. 속이 깊어. 뒤에 뭐 이렇게 사례들이 나오는데. 안씨가 참 사람. 그 집 식모, 그 주인집. 식모분이 그러면 안 된대 이러면서 애를 다 일러가지고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사실 혹시 작가님이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대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구세요라고 여쭤봤는데 뭐 그렇진 않다고.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에피소드가 진짜인지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밥 훔쳐 먹은 얘기가 진짜인지 안 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안 씨가 타이르면서 도둑질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써서 너무 고마웠다는 것에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인지 창작인지는 작가님은 아시는 거죠. 참 저는 그 이제 등장인물이 되게 많지만 역시 꼽으라면 저는 그 상위 군인 준호 아버지. 준호 아버지. 너무 좀 가슴이 아프죠. 준호 아버지. 저는 준호 아버지가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상이고 되게 무섭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진짜로 저 완전 아기 때 저 유치원도 가기 전에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만 해도 실제로 이 상위군인 분들이 이거 골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봤어 내가 종로 같은 데 가가지고. 많았어. 서울시내. 네. 상위 군인은 아니었겠지.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시절은. 갈고리로 이렇게 하시는 아니 분들이 그때 봤으면 뭐 예를 들면 월남전에서 그렇게 되셨다. 그럴 그런 수 분일 있죠.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때 약간 성특했던 저도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 무서우니까 후쿠 선장 그런 느낌? 이게 특히 50년대는 그 조정래 선생 소설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 상위 군인들이 약간 이제 열받잖아. 그렇지. 내가 이거 이 신체가 국가를 위해서 다칠 싸우고. 정도로 싸웠는데 나를 좀 대접을 해줘야지 하면서 약간 좀 행패 비슷하게 많이 부렸대요. 이게 뭐 다방 같은 데 가서 돈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데. 장교들은 하지 마라. 진짜 얼마나 많이 했으면 장교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냐.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전 되게 험상궂고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등장인물들 히스토리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 정태 씨와의 불꽃 튀는 논장에서 보면 그 준호 아버지가 상당히 이 건전한 사상을 갖고 계시다는 걸. 굉장히 인텔리. 그 되게 또 묵묵하게 그냥 생활 전선에 뛰어들잖아요. 근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왜 보면 준호 어머니는 시장에서 힘들게 장사하는데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준호 아버지가 뭔가를 팔러 다니긴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막 사교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준호 엄마는 그걸 또 되게 안쓰러워요. 따뜻하게 또 막. 근데 저는 따뜻한데 좀 별로였어요. 왜 별로였어요? 힘들긴 준호 엄마가 더 힘들잖아. 그치. 에이 팔없는 아빠도 힘들죠. 근데 팔은 아빠가 근데 다바에 가서 팔고 안 사겠다고 하면은 돈만 주니까 그 동량을 안 받아 또. 그 자기 장교 자존심도 있는겨. 이거를 그리고 또 밤마다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이게 좋게 보려면은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려는 개인적인 투쟁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면은 그 얄량한 자존심 때문에 돈 안 벌어오는 그런 무책임한 가장으로 볼 수도 있죠. 전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윤정 기자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래도 와이프가 그러면 더 늦게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과일 그렇죠. 팔고 참 어려운 얘기다. 아니 나중에 그래서 뭐 군고구마도 팔고 열심히. 그러니까 군고구마. 나중에는 또 그 결말 부분에 막 뒷얘기가 나오는데 건물주가 되시죠. 상가 건물주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계속 전태일평전이 생각나는데 왜? 전태일평전이 되게 이제 극도로 빈곤하고 어려운 가족들이 나온다는 점에선 비슷해요. 근데 이런 책을 보면 우리가 계속 희망을 갖잖아.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가난에서 탈출하겠지. 그리고 이거를 그 탈출한 뒤에 회상하는 얘기겠지. 희망을 갖고 보잖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예. 근데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 우리가 전태일의 끝을 알잖아. 이소선 여사가 그 뒤에 어떻게 사셨는지도 아니까 한없이 우울한데 이거는 그래도 무슨 막내 동생이 너무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나중에는 다 고깃밥 먹고 이불 두꺼운 거 덮고 자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제가 소설 보는 스타일이 그래서 모르겠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뷔페였다는 걸 난 나중에 알게 되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작가가. 난 약간 그래서 마음이 놓이고 봤어. 약간 편한 마음으로 보게 됐어요. 좀 약간 독서에 도움이 됐어. 좀 덜 불안하게 봤고. 근데 아까 그 준호 아버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저는 사실 이 131페이지에 요 내용이 좀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태 씨랑 둘이 이제 불꽃 튀는 논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동안 준호 아버지가 별 대사가 없잖아요. 대사가 없고 그냥 묘사로만 보이다가 뭐라고 하냐면 최형은 반공을 싫어하는가 보고 반공이 왜 싫어? 하면서 어투는 12조였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견으로 반공을 앞세워서 선량한 시민을 무작하게 다스리는 반공 제일주의 처형이나 고문, 테러가 아닌 순수한 뜻에서의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승공 걸기 대회는 전쟁 치르는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식의 말은 처음 들어본 거야. 왜냐? 이 반대는 많이 들어봤어요.
최영은 공산당의 외실, 빨갱이가 외시루 이런 식의 묘사는 우리 시대 소설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뭐 지금 막 되게 우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되게 점잖고 타일르듯이 저희가 전쟁통에 손까지 잃었는데도 대단히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동안 저는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오히려 반공을 차분하게 타이르는 앞들어갈 수 있게 얘기하는 엉뚱한 데서 아니 실제로 평론가들이 그 높이 평가하는 지점이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해하기에. 그러니까 방금 김기자 얘기한 대로 이게 어떤 뭐 좌든 우든 이념의 어떤 정당성과 당위성을 앞세워서 강변하는 소설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방금 김기자 얘기한 대로 이 소설에서는 좀 뭐랄까 톤 다운된 그리고 정말 관찰하는 듯한 그러니까 실제로 막 소설에서 막 정당성과 당위성을 막 강변하는 건 진짜 옛날에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읽으면서 근데 왠지 이런 장면 대목들은 실제 이런 사람 있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그래서 이 소설이 좀 대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멘트들이 다 실제 그때 12살 작가가 12살 때 듣고 어딘가에 기록을 해놨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너무 생생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 여쭤봤죠. 이거 어떻게 쓰셨나요? 했더니 실제로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들었대. 이 소설 내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시냐.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기사 제목에 저의 기사 제목에도 썼는데 일기장 같잖아요. 예, 맞아요. 되게 두서없이 그냥 쓴 일기장. 그냥 매회 에피소드가 달라지는 그런 일기장 같은데 작가님이 난 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구나 역시 작가라. 그럼 다 창조하신. 그러니까 뭐 본인의 기억과 창작과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생생한 아무리 자전 소설이라도 소설이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죠. 이게 뭐 저널이 아니니까. 근데 아무리 내가 스스로 제가 소설을 쓰고 내가 12살 때의 기억을 이렇게 되살릴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어차피 작가님도 일기 안 쓰셨고 저도 일기 안 쓰셨으니까 그래 나도 한번 써보자. 12살 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화가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건 다 창작의 산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정이나 기억들은 다 있겠지만 근데 기왕 뭐 캐릭터 얘기가 나왔으니 제일 빌런은 경기댁 아니야? 제일 꼴배기 싫고 제일 하지만 꼭 필요한 빌런. 왜냐 이야기를 그쵸. 허브 역할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얘기를 여기 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선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그 평양댁 그 딸하고 막 싸우잖아요. 아우 그때는 그냥 진짜 너무 꼴배기 싫고. 그 무슨 주제로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제 조사받고 나와서 이제 뭐 고문은 안 당했냐, 틱틱거리니까. 옷은 안 벗기더냐. 아우 내가 진짜 이거 어디 내 며느리였으면 너 나한테 죽었다 그러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웃 저 똥물 튈까봐 내 빨리 이사 가야지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맞아. 그 고초를 겪고 나온 그 이웃집 딸한테. 근데 사실은 그 제가 아까 한지붕세가지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도 아마 제 기억에 그런 인물들이 꼭 필요한 인물들이잖아요. 그 실제에도 있었고 그렇죠. 얘기하기 좋아하고 맞아. 막, 여기 우리 회사에도 있죠. 뭐 있죠. 어디나 있죠. 빌런들. 늘 남에게 폐를 끼치죠 그런 분들은. 그리고 실제로 이 소설에서도 꼭 필요해. 그래서 얘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서 붙잡혀 갔을 거야. 아마 월북하다 그랬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되게 취재도 잘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취재 잘해. 그 취재의 어떤 동력은 무한한 호기심. 그리고 뻔뻔함. 그렇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얘기할 때의 쾌감. 그러니까 나는 이 동력이 그거라고 봐요. 맞아요. 취재를 해서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취재를 해야 돼. 상대가 진짜? 이럴 때 그냥 빡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소설에서 꼭 필요하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경기 때. 미워요. 미워? 그리고 아니, 사실... 나는 저는 아침마다 화장실 못 참는구나. 오래 쓰거든요. 오래 쓰시는 여러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너무 맞아. 막 빨리 나오라 그러고 새치기도 잘하고. 화장실의 지배자였어. 아니 소설 너무 재밌는 게 그 경기댁이 화장실도 오래 쓰지만 본인 화장실 쓴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거기서 김장 담그고 김치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더러워서 보는데 진짜 더러워서 김치 줄거리를 막 죽죽 찢어서 막 엄청 밥을 반찬으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소화 안 된 그 김치 줄거리가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느라고 끊어지지가 않더라. 그만해! 너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도 쓰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애니까 했어요. 뭐. 아니 이게 근데 장성에서 쓰는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그런 거면 창피하지만 아기 때 내가 그랬다 이러는 거면 그래도 좀 그렇죠. 낫죠. 아니 여기 주인공 가족은 뭐 시장에 떨어진 그 ip새기 주워다가 국 끓여 먹는 집인데 그거 말려가지고 흙 털어가지고 고두심 선생이 나와요. 그렇죠. 막 주워요. 고두심 씨가 이제 엄마. 내가 보기엔 좀 안 어울려. 미스캐스팅이야. 너무 부잣집 아줌마 같아. 좀 더 빡센 분이 나와야 되는데. 김수미 선생이 했으면 어땠을까? 거꾸로. 김수미 선생이 경기댁. 이 경기댁 개그 그 딸이 그 제임스랑 춤을 추잖아요. 미선이가 또 묘사를 또 야하게 잘했어. 미선이 옷 입은 태를 설명하는데 아주 야하게 잘하셨더군요. 잘했대. 아무튼 그때 이제 춤을 추니까 경기댁이 아니 전현이 언제 저런 춤까지 다 배웠어 이러면서 숨 넘어가게 외쳤다는데 너무 웃긴 거야 난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잘 그려지잖아요. 너무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림이. 보면서 아니 전현이 언제 전 그러니까 미선 씨가 그 집에서 제일 예뻤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저 이거 보면서 이 대목이 되게 좋았던 게 이 당시에 젊은이들도 다 지 살길 지가 알아서 생각하는구나. 엄마 아빠 모르게 다 어디서 춤도 배우고 미군이랑 뭐 어떻게 연애하면은 미국 갈 수 있다 이런 소문도 들었겠죠. 미선 씨도. 그러니까 성주한테도 시큰둥하고 그냥 그랬던 게 맞아요. 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 미선 누나는 근무를 하면서 대충 춤추는 것도 구경하면서 하고 그리고 그 성준이 형이 파티 초청장을 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맞아요. 난 얘가 아니고 이제 미군을 만나야 돼. 그렇게까지 주도면이라다고? 저는 그랬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 그 뒤에 전개가 자연스럽고 빠르고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미군 부대 분들과 결혼해서 가신 분들이 꽤 많았죠. 있었겠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민 가시고 결혼이라기보다 그냥 이제 연애 애인으로 했다가 속아갖고 나중에 막 신세망치고 그렇죠. 여기도 그런 나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소설에. 맞아요. 네. 뭐 근데 방금 이제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생각이 나는데 전 여기서 약간 기생충 느낌이 좀 났어요. 뭐냐면 노마님이 이제 이 피라미드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노마님이 늘 이제 뭐 물난리가 나도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는데 장작패는 그 주씨 멋있어. 주씨 멋있어. 난 주씨가 그 멋있더라. 툭툭 이제 많이 이러고 이제 찬이 잘 나오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장작을 잘 패니까 노마님이 그렇게 내가 사람 볼 줄 안다면서 장작 저 여기 역시 잘 패는구나. 어떻게 잘 패냐 막 그러다가 밥 먹을 때 텐마루를 못 올라오게 하잖아. 이가 없는다고. 이게 선을 긋는 거지. 선은 넘지 마라. 내가 너 칭찬해주지만 선은 넘지 마라. 사실 그게 이제 기생충에서는 냄새라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지만은 이때는 진짜 더 대놓고 그랬겠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 허락해주는 걸 보고 이때는 진짜 그런 게 더 심했고 이 기생충에 말하는 냄새랑 비슷한 거구나. 이가 그렇게 뭐 발 없는 뭐 이가 뭐 멸리를 간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노마님이 그래서 기생충 생각이 났어요. 그 주씨가 여기 아마 이 작가의 말에 나왔던 것 같은데 주씨가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작가님한테도. 원래는 이 소설의 구상을 그 주씨를 주인공으로 한 단편 소설을 쓰려고 했다가 이게 연재를 하면서 내용이 길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가족 소설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작가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되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잖아.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테크닉이 중요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베트남 가서 이제 개 털린다는 얘기가 그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는 사실 그 대목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성장 소설이 재밌잖아. 뭔가 캐릭터가 레벨업을 하는 걸 보는 게 우리가 독자로서 즐겁잖아요. 이 장작패기를 배우는 그 대목이 그냥 소설로서 그냥 즐거웠어요. 그 대목을 읽는 것 자체가. 근데 보니까 장작패기가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대요. 그런가 봐요. 아무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대요. 그 보고 있으니까 읽고 있는데 그 나무 톱밥 향이 막 나는 것 같이 그런 묘사가 너무 좋았어요. 나는 그 징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그 징이 쐐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징이 박힌 뭐 이렇게 뾰족한 뭐 같은데 그걸 이렇게 박아놓고 때려야. 하고 이제 그걸 때리면 뭐 이렇게 해놔봐. 근데 저 궁금했던 게 여기 살인 사건 얘기는 왜 나온 건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 이제 이 주인공이 나중에 그 연쇄살인. 그 저기 뭐야 고아원 살인 사건을 목격해도 신문 구독 하나 줄었구나. 그리고 저기 엄마 찾아오는 그 단골 술집 여자가 자살했을 때도 맨날 만두 사왔는데 이제 만두 못 먹겠구나. 그러네. 애가 점점 이
이 신선한 삶에 이제 이게 오. 인간성을 잃어가는 거죠. 한편으로는 오. 그냥 그런 비극 앞에서도 내 피해만 떠올릴 정도로 각박하게 사니까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살인 사건은 이제 그 당대의 어떤 그 시대상을 그냥 현실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그 10대가. 그 생각 못했네. 아무튼 보면서 저는 그 자꾸 새해 선물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비슷한 되는데 면이 있죠. 예, 50년대 버전. 50년대 버전이고 근데 거기선 그 새해 선물에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그 집에도 할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 할머니 맨날 아 우리 집에 엄마인가?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서 엄마 우리 집에 아들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걸 안 당할 텐데 계속 그러잖아. 여기서 계속 너는 장자니까 장자인 네가 해야지 장자인 네가 근데 저는 김 기자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너 큰아들이니까 네가 잘 돼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항상 닥달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한테 답을 못 하겠더라. 이미 그 시기에 나는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된다고 모든 경쟁 상대로부터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맞아 그 때문에 그대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뭐 정직과 성실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막 남을 알아버렸어. 빨리 늙어버리고 싶어요. 아 그거 너무 맞아, 슬펐어요. 군 영장을 받고 나서는 군대 가기 싫으니까 여자가 되고 싶었고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나 자식을 부양할 생각을 하니까 빨리 노인이 되고 싶었다. 그것도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대목 너무 뭐랄까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누군가의 기대가 너무 버거워서 기대 아무도 기대 안 하는 사람이 빨리 되고 싶다. 노인이 되고 싶다고 여기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 노인이 되면 아무도 나의 기대 안 하겠지. 그런 애가 너무 무력감 보이는 게 너무 질문 안 하셨어요? 보여서. 근데 되게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힘들었기도 했던 게 이제 제가 이제 전화 통화로 처음에 약속 잡고 인터뷰 약속 잡을 때 되게 건강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목소리도 괜찮으시고 말씀도 괜찮으시고 해서 그래서 잘 취재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틀에 한 번씩 혈액 투석을 받으셔야 되고 계속 그런 이제 지병이 있으신 상태에서 제가 되게 인터뷰하면서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세요. 근데 그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몸이 힘들면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시 이제 저는 방송놈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선생님 잠깐 쉬셨다가 이것도 해주시면 돼요. 화장실 갔다 와서 인터뷰 해주시면 돼요.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나는 해야지. 내 월급 받는 일이 그거니까 뭐 해야죠. 근데 되게 죄송했어요. 네. 죄송하고 힘들었죠. 네. 그렇다고 이틀 뒤에 다시 갈게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민폐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뭐지? 죄송한데 5분만 쉬었다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이런 식이었어요. 힘들었어요. 이렇게 인터뷰해야 되는데 녹화 끊지 마시고 화장실 끊지 가. 말고 쭉 두시죠. 빨리 갔다 오시죠. 아니 왜 그치면 왜 둬? 우리끼리 하고 있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재밌네. 그래요? 갔다 와 빨리. 하고 있다고? 네. 초심 갔다 와요. 빨리 갔다 와. 어. 갔다 와요. 하고 있겠답니다. 편집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런 거 편집 안 합니다. 선배 근데 저는 그 뭐지? 그 대목도 그 아까 재봉틀 얘기 잠깐 했는데 재봉틀에서 애가 이제 나갔다가 누나가 이제 들어오라는데도 그거 이제 고집 피우고 이제 마음에 없는 말 하고 거기까지 다 이해돼. 들어갔어. 엄마가 이제 데리고 왔어. 그럼 이제 나는 엄마가 뭘 할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애도 너무 궁금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나 무슨 얘기 들을까? 엄마 뒤도 안 돌아보고 가잖아요. 근데 바로 며칠 뒤로 이게 장면이 전환돼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나 너무 궁금했는데 엄마가 뭐라고 혼낼까? 애한테 그렇죠. 뭐라고 타이를지 화를 낼지 애원할지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되게. 저는 또 이해가 됐던 게 네. 사실은 어머니도 좀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든 비빌 때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견적을 내보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자식이면 내가 부모한테 이 정도는 개겨도 되겠지 하고 개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자식한테 이 주인공 어머니처럼 이 정도 혼내보니까 애가 말을 들어. 해체로 때려보니까 말을 들어. 그럼 그만큼 하는 거예요. 때리기도 엄청 때리셨더만요. 엄청 때리죠. 예. 근데 이 가출은 아마 그 어머니의 계산에 없던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얘가 내가 부모로서 조금 더 나가면 얘가 더 멀리 도망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고깃국을 준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제 화해 제스처이기도 하고 그 얘기 나온 김에 이 책의 버전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3번째로 나온 책이고 초판이 있고 88년에 나온 그 중간에 이제 또 한 번 표지가 바뀌는데 초판에는 지금 여기 실려 있지 않은 단편이 2편이 실려 있거든요. 하나는 깨끗한 몸이라는 단편이랑 하나는 불망이라는 단편인데 이 깨끗한 몸이라는 단편이 일종의 마당 깊은 집의 프리퀄 같은 작품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헌책방에서 구해보시면 될 거예요. 왜 재밌냐면 이 주인공이 그 잠시 가족과 떨어져서 그 김해 진영의 모르는 사람 집에 그 첫 장에 나오는데 그렇죠. 진영에서 데리고 올라오잖아요. 고향 주막집에 얹혀 살았다고 그때 얘기예요. 그 단편이. 근데 그때 이제 한 2, 3년 정도를 거기서 주인공 혼자 살았는데 어머니가 가끔 내려와서 애 잘 있는지 보러 오는 거예요. 명절 때 대구에 살던 어머니가 이제 명절 때 불목하니 노릇할 때 할 때 불목하니 뭔지 몰랐어. 불목하니 이게 불 지피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추석 앞두고 목욕탕에 가요. 엄마랑 같이. 그 11살 때네요. 11살 때 맞아요. 11살 때. 근데 11살이면 다 컸잖아. 그지. 근데 초등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그쵸, 그 당시에. 그쵸. 근데 엄마랑 가면 당연히 여탕을 가야 돼.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부터. 싫지. 가면 분명히 초등학교 동창, 같은 반에 만날 텐데. 여자애들 있을 그래도 막 너무 싫은데 뜻밖의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막 목욕탕에 사람이 너무 많고 막 그 김이 서려서 그런 일은 안 벌어지는 거야. 서로 못 알아보는. 근데 문제는 이 어머니가 약간의 그 결벽증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때를 미는데 기본 비누칠 4번을 해요. 머리 4번, 비누칠 4번 해요. 그 소설에 나온 그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랑 가는 목욕탕이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싫었던 거예요. 그 단편의 내용이거든요. 살이 왜 이렇게 떼수건으로 너무 세게 밀면 빨갛게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온몸이 그렇게 됐대요. 근데 이 작품 쓸 때 어머니 살아 계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쓴 다음에 쓴 거예요. 그 여기 작품에도 나오고 저 이따 인터뷰 영상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작가는 김원일 선생님은 장성에서까지도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쓸 수 있었다고 해요. 무서워서 못 썼다는 거예요. 혼날까 생전에 봐. 계실 때는 혼날까 봐. 그러니까 어떤 왠지 모를 트라우마와 공포증이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옛날 기억을 이렇게 소설에 옮겨 담는 게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느 정도 좀 거리감을 두고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회상을 할 수 있는. 옛날 어머니들은 대부분 무서웠나요? 유재석 기자는 어때요? 난 엄청 무서웠거든요. 저도 그랬고 저는 사실 이 소설 보면서 저희 이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그 전쟁 중에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평생을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셨는데 비슷하잖아요. 좀 상황이 이 작가님. 그래서 그분 돌아가신 외할머니도 어떤 그 강박과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다 적이야. 나랑 내 새끼 말고는 세상이 다 적이고 누구도 나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고 그리고 이 작가도 실제로 왜 이렇게 많이 때리고 엄하게 했을까?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네 아버지가 외동아들로 저 부유한 집에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니 빨갱이 됐다.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한테 맞고 크면 빨갱이 안 될 거다. 비슷한 경험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었던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너 책 많이 읽어라. 막 세계 명작집 이런 거 사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할머니가 이렇게 옆에서 책만 읽으면 빨갱이 되는 거. 그 당시 분들은 다 그게 커먼 센스였구나.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동화책 보는데 이소부가 보는데 왜 빨갱이 되는겨? 책 많이 보면 빨갱이 되는데 그런 트라우마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오자마자 80판을 쥐어주면서 네가 이걸로 신문 처리를 해라. 근데 전 사실 이 소설에서 다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신문 파리에서 신문 배달원이 되잖아. 그렇죠. 전 그게 신분 상승인지 몰랐거든요. 아예. 근데 그 당시에 그랬다면서요. 이게 신문 파리는 돌아다니면서 이거 팔고. 근데 거기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쌓으면은 어느 구역을 받는. 그건 이제 정규직 같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월급을 받는. 그렇죠. 저 옛날에 신문을 배달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여기도 그 얘기 나와요. 이게 신문을 배달하다가 남는 신문을 이렇게 사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실제로 저 돌 때 있었거든요. 저는 음. 동아일보를 돌렸었는데 동아일보를 돌리고 나면은 한 5부 나와요. 그건 이제 안무집이랑 꽂아주고 오라는 거야. 이른바 여기서 말하는 확장. 그렇죠, 확장. 확장을 그 강요하진 않았어요. 우리 때는. 근데 가다가 이제 택시기사분들이 그렇게 사. 택시기사분들이 차 옆에 쓱 세고 어이 신문 그러면 에이 신문 그 얼마야? 이러면 이제 300원입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한 7명 팔면 한 10분 팔면 한 2, 3천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중학생이었으니까 2, 3천이면 뭐 오락실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떡볶이도 먹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때도 요런 꼼수가 있었구나. 그 저는 이거 보면서 뒷부분에 아까 정연욱 기자는 그 정태 씨 월북이 되게 큰 사건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별로 이렇게 궁금하지가 않더라고요. 정태 씨는 그냥 정태 씨랑 김천댁인가요? 같이 나간 그 인물들이 별로 이렇게 궁금하지가 않던데 오히려 뒤에. 아예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네, 왜냐면 그냥 가서 어디론가 잘 살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정태가 별로 이렇게 정이 가지 않았어요. 네. 빨갱이를 싫어하시는군요. 그럼 저도 원래 빨갱이 싫어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정태 씨가 하는 말이 약간 저는 궁금하긴 했어요. 중 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정태 씨와 김천댁은 연애 관계일까? 무슨 관계일까? 그거 궁금하지. 근데 사실은 그 연애 관계라고 생각하기도 좀 애매한 게 김천댁이 월북하는 이유가 아마 북에 있는 남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정들을 정태 씨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금지된 사랑인가? 그게 더 그럴 수도 있죠. 북한 가서 못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 복술이랑 김천택만 가셨다고. 작품에도 그러니까 조금 초반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뭐라고 하죠? 단초들이 제공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누군지 모르는 사내가 이렇게 쓱 나타나서 뭐 물어보고 가고 뭐 얼굴에 칼집 있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궁금하긴 하죠. 독자가 궁금해서 얘는 누구고 저 형사는 누구고 얘들은 왜 이렇게 나타날까. 근데 알고 봤더니 김천댁이 그런 사연이 있고 사실은 그 김천댁이 그 주인 댁의 마님하고 또 그 노마님 말고 그 어머니하고도 인척 관계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평론가에서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 새 들어 사는 5가족하고 이제 주인집 다 합치면 6가족인데 이 6가족이 공통적으로 사실 전쟁과 분단의 그늘에 있는 거예요. 거죠. 사실은 다 부잣집인데도 주인집인데도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그 집 아들도 미국 못 갈 뻔하잖아요. 그렇죠. 사연이 있어서. 정연욱 기자가 지금 시원하게. 시원하게. 나가는 거야? 네. 중요한 얘기 다 했어요. 한껏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아닙니다. 저 중요한 작업을 잠깐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중요한 얘기 다 했는데 이제 제가 가면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정 기자 없는 사이에 중요한 얘기 다 했어요. 알았어요. 그 정연욱 기자는 그 뭐야 정태. 정태? 네. 빨갱이. 북한으로 못 간 분? 네. 저는 그분이 별로 이렇게 정이 안 가더라고. 그렇지. 하는 말들이 너무 이게 좀 얄밉잖아. 얄미워. 네. 뭔가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만 오히려 내가 그 시절에 가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정태가 하는 말들이 뭔가 뭐 현실에서 늘 붕 떠 있고 별로 이렇게 생활에 보탬은 안 되는. 아무런 도움 못 주는 입만산 빨갱이 놈. 그리고 준호 아버지는 물론 반공이지만 묵묵히 고구마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이제 뭐 그 전쟁에 다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 거죠. 네. 근데 정태 씨의 월북, 그러니까 그 정태 씨의 월북을 못했죠 결국. 그 김천택이랑 복술이만 갔잖아요. 그 집안을 풍비박산되죠. 그게 되게 큰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뭐 임팩트는 클지 몰라. 저는 사실 그게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별 감흥 없이 그냥 봤던 그렇긴 것 같아요. 한데 이제 이 집에 직접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이 그 경찰이 들이닥치잖아. 이 마당 깊은 집에 외부인이 막 그 방까지 들어가서 뒤지고 그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 이 집에는 사실 큰 사건이죠. 우리한테 큰 감흥은 없더라도. 그리고 이 한국 전쟁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친 상징적인 사건이어서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김 기자 말대로 이 작가님도 별로 정태 씨를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호칭이 다르잖아요. 정태 씨잖아요. 다른 인물은 성중형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면 씨라고 하던데요. 흥규 씨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별로 이렇게 그 애착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제 관계나 생각에는. 애착이 예, 없는 예, 사람일 수 있다. 물론 얘기한 대로 나이가 좀 많아 보이면 성인을 그렇겠지만. 이렇게 부르나 싶었는데. 아 준호 아버지는 그러니까요. 준호 아버지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그 아예 어른 말고 20대 정도 되는. 근데 왜냐면 여기 그 뭐 수나 누나, 미선 누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치, 그럼 그치. 그들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 텐데 딱 정태 씨만. 한 명은 좀 정태 이상하긴 씨고 예, 약간 좀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리고 여기 등장인물들 왜 이렇게 방구를 껴? 계속 방구 끼는 얘기. 아니 물방구가 뭐야? 경기댁이 주로 경기댁이 장이 안 좋으니까. 아 실전. 경기댁이. 네. 화장실 자주. 물방구. 아 그래서 경기댁이 방구 끼는 거구나 다. 난 자꾸 방구 끼길래. 그러니까 경기댁이 제일 그 집에서 미- 존재감이 음. 좀 무거운, 좋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계속. 근데 아까 굉장하죠. 정태 씨,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정태 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정 안 붙이고 보다가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비전형 장기수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뜬금없이 그막 네. 그 실존 인물 얘기도 나오죠. 네, 서- 무슨 세미 깊은 물에서 봤다 보고 있어. 갑자기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게 인터뷰물이 되는 겨. 소설이다가. 약간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느낌. 뒤에 가서 갑자기 작가님이 에이 더 이상 소설인 척 못하겠다 씨 막 이러면서 그냥 써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태 씨가 알고 보니까 비전형 장기수가 되었고 뭐 이런 사람이 뭐 신념의 강자일 수 있겠죠. 신념의 강자일 수 있지만 소설에서는 뭐 그닥 사람들에게 큰 호감이나 이런 걸 주지 못하고 준호 아버지의 이제 사람 됨됨이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었다는 좀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저희가 예전에 새해 선물 다룬 것 같이 인물이 많으니까 인물마다 얘기거리가 다 나오잖아요. 인물이 또 살아있죠. 살아있어. 아니 난 되게 인물들이 다 살아있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주인 아버지가 주인집 아저씨가 되게 중요 인물일 것 같은데 사실 주인 아버지 별 할 일이 없고 와서 승질만 내고 술 먹고 별 일이 문제가 없고 없던데? 오히려 주인 어머니가 더 약간 더 캐릭터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그 캐바레가 댄스 땡기고 이때는 좋았어. 임대차 보호법이 없을 때라 예. 이제 제일 큰 일이 집 비워줘야 되는 나가라고. 거니까 그게 세입자들한테 미치는 공포 엄청 스트레스. 와 영향이 그대로 전달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겨울에 이제 엄동설하네. 하다가 집합 시키잖아. 할 때 막 너무 나도 놀래고 걱정되고. 무슨 그것도 제비뽑기를 했대. 뽑고 와가지고 울고. 너무 그게 느껴졌어. 생활고와 절망적인 상황 감정들이. 그 대목에서 어떻게 또 군영 찾아가지고 저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그 정 씨가 또 거기 또 600환을 받아먹고 또 그러니까 세입에 세입에 그러면 넌 나한테 150환을 달라. 세상은 정말 잔인하고 하지만 열심히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마당 깊은 집 저는 보면서 정유혁 기자 이거 처음에 이제 추석 연휴에 보면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소설이라고 했는데 저는 약간 보면서 이 주인공의 성장 소설로 봤어요. 메인 이야기는 성장 소설로 한국 봤고. 문학의 대표적인 성장 소설이죠. 아 그래요? 네. 아 몰랐네. 깨달았습니다. 성장 소설이 맞다고 합니다 원래.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천천히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은 그 손님하고 비교해서 어땠어요? 아 저는 정말 자꾸 말씀드리지만 손님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소설을 누군가에게 추천해 줄 때 한국 전쟁 분단 소설. 한국 전쟁을 소설로 이해해 보면 좋다. 이거 태백산맥이죠. 이게 둘 중에서 둘 중에 당연히 저는 이게 더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뭐랄까 선배는 손님 보였어요 혹시? 황소영 손님? 손님 안 봤어요. 안 보셔도 돼. 아니 되게 불편해. 그 댓글 중에 그거 있었어. 자기 손님 너무 좋아해서 추천도 여러 번 했는데 김 기자가 자꾸 별로라고 해서 가슴이 아프다고. 저는 황소영 작가님한테도 그냥 그랬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시리즈 같이 하면서 최대한 좀 같이 따라가면서 읽으려고 하는데 이제 제 순번이 자꾸 오고 하면 이제 못 읽고 넘어가는데 아 요거 매주 하시면 됩니다. 이 방송. 그러면 남이 취재한 것도 읽어야 돼요. 읽게 돼요. 그래서 김 기자가 제일 우리 중에 많이 읽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걸 다 읽고 있잖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유가 제가 너무 책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 헬스장 가면 PT 받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PT, 독서 퍼스널 트레이닝으로 장성재 방송을 벼락치기를 해.
벼락치기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다 보니까. 그래서 덕분에 되게 좋은 책 잘 읽었습니다. 자, 이 직접 김원일 작가님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거에 선정이 되고 또 작가 지금도 읽힌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되게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얘기한 질문을 하고 그 인터뷰를 좀 방송에 써야지 하고 했는데 뜻밖의 그냥 아니 뭐 나는 뭐 이렇게 될 줄 몰랐고 그냥 내 얘기 쓴 건데 뭐 어쩌다 보니 유명해졌다. 그래서 그 인터뷰 저는 그 인터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방송에 쓰려고 했더니 이제 저의 데스크가 야 이 작가가 너무 좀 그 의도치 않게 거만해 보이지 않겠냐 해서 좀 뺐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맞아요. 저도 이 데이리 읽기나 이거 할 때 정윤 기자가 하는 말이 자칫 거만해 보일 수 있다. 빼는 거 엄청 많아. 김원일스럽다. 그러면 이제 김원일 작가 같은 책을 하나 쓰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께 그 이 책을 권한다면 어떤 이유로 권하고 싶으신지 혹시 유동 기자는 혹시 생각하는 바가 있나요? 네. 아마 그러니까 저희 또래 한 80년대 70년대생들은 뭐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보다 연세가 많으신 53년 60대, 얘기니까. 네, 60대, 70대, 80대 분들께서는 그냥 본인들이 예전에 살았던 얘기가 그대로 있고 또 더 이제 어리신 분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아 이렇게 살았구나. 그냥 가볍게 아,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니까요. 아, 진짜 막 속 터지게 가난한 거예요. 사실 진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네, 이렇게 가난하다고? 그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점이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왜 동생이 맨날 그 코 이렇게 풀코 빨아먹는다고 코 찔찔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봤던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어린애들은 항상 여기 코 흘리고 있잖아요. 만화에도 맨날 맞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근데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그런 애들 전혀 없거든요. 달라진 거예요. 그 여기도 보면 동생이 신입생이어서 명찰이랑 손수건을 꼬매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손수건을 꼬매놓지? 그래서 작가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작가님이 이제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셔서 못 여쭤보고 제가 나중에 저희 추석에 장인장을 뵀는데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모르냐고. 그거 모르냐고. 진짜 모르냐고 놀라시는 원래 다 하고 다녔다고? 코 닦으라고. 아, 콧물 닦는 거요? 여기다 손수건을 매달아 주는 거야. 그래서 코 흘리면 이거 닦으라고. 행거치분 줄 알았는데 행거치분이 아니라 콧물 닦는 거. 그래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거 하고 다녔던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 정도의 소설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았네. 아니 일단 겨울에 너무 춥잖아. 이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 마당 깊은 집을 마당 깊은 집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집에 꽂아만 놓으셨던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좀 앞부분보다는 그 준호 아버지 나오고 좀 지나가면서부터 되게 재밌었어요. 자기 앞에는 대화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되게 재밌고 그 옛날 이야기들 보면 영남일보 사이소 이때부터 재밌었어. 우리가 5, 60년대 뭐 필름을이나 책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과거는 지금으로 오기 위한 과정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서울의 사진을 보면 서울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 같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옛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근데 사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최첨단이고 그 시대가 지금 제일 발전한 상황이고 그 시대에서 열심히 그 적응하고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50년대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진짜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폐허가 돼 있을 것 같고 그냥 폐허밖에 기억이 안 나죠. 진짜 다들 그냥 한복 입고 못 살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미선이처럼 막 세련되게 뭐 유행을 따라가기도 하고 뭐 극장 앞에 송죽극장 앞에 늘 영화 보러는 사람 줄 서 있고 번화가에 막 사람들 그 크리스마스의 풍경들 그러니까 그 지금도 우리가 50년 뒤에는 그럴 수 있죠. 옛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을 되게 황폐한 그냥 과정이라고 볼 수 있듯이 이 소설에서 그런 좀 감흥이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옛날 얘기를 하는 소설에서 드라마로도 될 정도로 캐릭터가 살아있고 대사가 좋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마당 깊은 얘기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럼 저희 이번 주까지는 마당 깊은 집. 드라마는 경기댁이 너무 주인공이에요.
그 엄마와 변기댁에 불꽃 튀는 그. 김수민 씨의 그 열연. 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는 어떤 책을 읽어오면 되나요? 다음 주는 정말 역대급 도전. 도전? 왜죠? 독서의 도전이 될. 독서의 도전? 이 책이 어려워요. 책이 어렵다. 읽기 어렵진 않아요. 읽긴 쉽지만 뭐 율리시즈 같은 건가요? 아니. 그 읽으면 이제 이렇게 약간 중간에 뭐 집어 던지고 싶기도 하고. 집어 던지고 싶다고요? 이걸 내가 꼭 끝까지 읽어야 되나. 작가님한테 던지고 싶다고? 기묘한 체험이고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희가 다룬 책 중에서 이제 아오이 가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아오이가든 꾹 참고 빨리 읽으면 되잖아. 짧으니까. 이거 장편이야. 장편이야.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벼락치가 안 되니까. 자, 어떤 책인지 감이 오십니까?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나도 감이 안 오는데. 감이 안 오세요? 뭔 말하는지 김부장한테 하는 소리예요. 벼락치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읽으라고. 이거 화요일에 하루 만에 온디야. 못 읽어. 화요일에 온디야. 그래서 자, 무슨 제목이 작품입니까? 윤후명 선생의 모든 별은 음악 소리를 낸다. 제목이 참 길고 특이하죠. 뭐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아름답고 로맨틱하고 감성적이고 그런 거 아닌가. 그잖아. 그리고 이게 뭔 얘기지? 이게 지금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시간 순서 복잡하고 제일 싫은데 등장인물은 몇 명입니까? 굉장히 그렇게 많지 않고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본인 얘기. 그러면 저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회상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 이야기인데 막 시간도 뒤죽박죽거리고 굉장히 스포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백지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곡소리 날 수도 있니 김 기자는 이게 막 그런 걸 잘 못 견디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유도혁 기자 오늘 책 읽어주는 기자 셋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지? 소감 이렇게 큰 프로그램에 불러주셨다. 제가 사실 회사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이런 식의 출연을 한 시간이 다 합쳐도 10분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겠죠. 백신 투혼. 어제 백신 맞고 지금 고열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지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우리 그 방송 시리즈가 시작한 지 벌써 한 4개월, 5개월 됐잖아요. 근데 같이 팀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런칭한다고 해서 나도 혹시 그 KBS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대들기의 스핀오프인 이 프로그램에 혹시 나가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나가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지? 했는데 안 부르더라고요. 좀 약간 견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창피한 거야. 그래.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피할 수도 있지 뭐. 제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어제 전화가 왔길래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러줄 때 꼭 나가겠다. 그런데 나왔는데. 역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죄송하고. 그래요? 편집을 잘 해주시고. 재밌었는데? 여러분 재미났습니까? 재밌었어요. 여러분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또 인사를. 그럼 유동엽 기자는 나중에 또 볼 수도 있나요? 그럼요. 저희가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셨죠? 오늘 재밌었죠? 본인은? 네. 반응이 그러니까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반응이 괜찮으면 또 불러주시고. 그렇습니다. 반응 괜찮지 안 좋으면 본인이 그냥 더 좋게 하고 오셔야죠. 감독님. 도훈 감독님. 재미있었습니까? 네, 오늘? 재밌었다고 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20대가 봤을 때 재밌었다. 네. 그럼 되는 거죠. 작가님은 뛰쳐나갔잖아요. 작가님 못 듣겠다고 이제 뛰쳐나가시긴 했는데 중간에. 사과하시죠.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책 봐! 책 좀 봐! 올해는 책 좀 보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와서 시가지 하는 장면도 뛰어내려가서 목격했고, 또 국군이 서울에 입성하는 것도 목격했고, 다 실제 얼지역까지 뛰어내려가서 다 봤어요. 문학이 픽션이라 그러지만 다 자기 얘기, 자기 감정을 가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것도 제대로 못 쓰면서 상상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가 그건 꾸미는 건 아무래도 엉터리일 수가 있다. 나는 내가 경험했던 얘기를 쓴 것이 다 그 좋은 작품이 되지 상상해서 쓴 그런 거. 거의 다 뭐 한 90%가 사실 그대로. 집필을 할 때 늘 독자를 생각하고 쓰는 사람이 잘 없어요. 물론 인기 작가 되기 위해서 독자 구분 같이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써본 적은 없어요. 다 솔직하게 써야 된다. 진실하게 써야 된다.
픽션이라 그러지만 실제로 만들어내 자기가 경험한 것도 제대로 못 쓰면서 만들어 쓴다는 것은 엉터리라는 내 자신의 관념이거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히 쓰기 시작했는데 그전에 못 썼어요. 겁이 나가지고. 이상하게 그 어머니라는 공포적인 걸 좀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에 주로 이제 어머니가 나오는 장면을 많이 썼지. 굉장히 나는 맞고 컸어요. 나는 장남이니까 이제 그 닭달질 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패더라고요. 어머니가 반이라도 보니 자가이자 자 그놈을 가지고 뭐 등줄기를 패고 하는데 아이고 난 내가 그렇게 제발 아버지 같은 닮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외동아들로 이제 여는 좀 포실하게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뭐 요즘 말하 빨갱이 사상에 물들었다. 아버지 수제였다 수제.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1950년대 전쟁 가난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남았는가 뭐 그런 거로 기억되면 나는 뭐 그게 뭐 기억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생각지도 않고 다 내가 살았던 얘기를 그냥 써본 거죠. 뭘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작은 소재라도 그걸 살려내는 문장력 자체가 중요하다.